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수만 번의 계절이 바뀌어도 결코 푸름을 잃지 않는 자연의 한 조각.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뻗어 있는 전나무입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줄지어 숲길을 만든 700여 그루의 전나무. 사람들의 걸음을 고즈넉한 산사로 이끕니다. 내딛는 발길마다 펼쳐지는 절경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전나무 숲길은 속세의 사념을 씻겨줄 부처님 곁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닿게 되는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 1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부안 내소사입니다. 몇 해 전부터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소사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찰을 넘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더해 보존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소중한 보물과 문화재를 간직한 부안 내소사로 가봅니다. 부안군 진서면 내변산 관음봉 아래 기암을 병풍 삼아 살포시 내려앉은 사찰.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숨쉬는 곳 내소사입니다. 여느 사찰들과 달리 화려한 단청을 칠하지 않은 대웅보전. 빛바랜 듯 보이지만 그래서 더 수수한 처마와 공포. 정교한 조각으로 완성해 아름다운 대웅보전 연꽃살문이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이름인 내소사는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옛 문헌들을 보면 내소사의 원래 이름이 소래사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래사의 소와 레가 뒤바뀌면서 내소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 승려인 해고두타가 소래사란 이름으로 창건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33년 청민선사가 중건하고 1902년 관해가 중창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내소사. 대표적인 것이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입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불당인데요.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로만 깎아 만들어 고색창연한 멋이 살아있습니다. 대웅보전 앞에 서 있는 3층 석탑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탑인데요. 통일신라의 일반적인 석탑 양식을 따른 고려의 석탑입니다. 승려들과 일반 신도들의 수행처인 설선당과 요사는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기 드문 2층짜리 전통 건축물로 내소사의 위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인 내소사 목조 아미타 삼존불 좌상은 대웅보전에 모셔져 있는데요. 조선 인조 11년에 청민대사가 대웅보전을 조성한 뒤 봉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소사엔 조선 초기에 조성한 보물, 백지목서 묘법 연화경도 남아있는데요. 총 28품의 법화경 내용을
7첩의 흰 종이에 먹으로 옮겨 쓴 겁니다. 경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포갑과 사경보가 유일하게 남아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품은 내소사. 그중 대표격이 여기 보이는 내소사 동종입니다. 고려 후기 동종 중에서도 가장 큰 종으로 꼽히는 내소사 동종. 지난 2024년 1월에 국보로 지정됐는데요. 보물로 지정된 지 66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문화재청이 지난 1월 9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및 수장고에서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한국 범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소사 종은 정말 고려 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보는 그렇게 쉽게 승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국보 승격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그 논의와 토론 끝에 드디어 2024년 되어서 올해 1월 달에 드디어 승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안 국민들, 전라북도 도민들 전부 함께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스님들이 송보문화재를 잘 아끼고 보존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국가를 대신해서 감사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 내소사 마당 왼편으로 들어서면 마주하는 작은 종각, 보종루. 이 종각 안에 있는 종이 바로 지난해 국보로 승격된 내소사 동종입니다. 몸통 높이 104.8cm, 입지름 67.2cm로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내소사 동종. 통일신라 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동종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종은 1222년, 그래서 13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종 중에서 연대가 뚜렷하고 제작식을 뚜렷하게 알 수 있으면서 그 새로운 부흥기를 일으키는 게 바로 13세기 고려종이고 그 중에서 가장 장식성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종을 들자면 이 13세기 전반의 종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이는 바로 내소사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 종소리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동종은 범종이라고도 하는데요.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로 중생을 제도하는 데 쓰입니다. 종소리를 울려 듣는 순간만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은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상원사 동종인데요. 서기 725년, 신라 성덕왕 24년에 제작된 종으로 무려 1300년의 세월이 깃들어 있습니다. 일명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경주의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 3.66m, 무게 18.9톤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 가장 큰 종입니다. 고려시대 동종인 내소사 동종은 통일신라의 종보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그 전통적인 방식을 계승하면서 고려만의 고유한 양식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종의 구조를 살펴보면 종의 꼭대기 부분에 용 모양으로 장식한 용류가 있고 종 둘레를 둘러 장식한 상대, 그 아래 정사각형 형태의 유곽, 종을 치는 부위를 장식한 당좌,
그리고 종의 맨 아래쪽 둘레를 장식한 하대로 구성됩니다. 용이 엎드려 종을 들어올리는 형상을 한 용류는 종을 전각에 걸어두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용의 몸통을 휘어지게 장식해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로 걸쇠를 걸어 종을 매답니다. 용류 옆에는 대나무 모양의 관이 하나 있는데요. 종소리가 위로 잘 빠져나가도록 돕는 음통입니다.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구조로 용류와 음통은 통일신라의 상원사 동종과 성덕대왕 신종 때부터 이어져 온 양식입니다. 반면 용류가 연결되는 범종의 머리 부분인 천판과 그 주위를 둘러싼 상대를 보면 고려 동종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천판에서 몸체가 꺾여지는 이 모서리 부분에 꽃잎이 서 있는 것 같은 형태. 그래서 우리는 소위 입상연판문대라고 합니다. 이 입상연판문대가 360도 회전해서 서 있는 모습이 고려 동종의 가장 특징인데 내소사 동종에서는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동종, 상원사종이라던가 성덕대왕 신종을 보시면 배가 불룩한 항아리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배 흘림 같이 이렇게 불룩한 형태고 종구, 바닥부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모습인데 고려시대 동종, 특히 내소사 동종은 위에서 곡선으로 내려갔다가 그게 안으로 몰린다기보다 뚝 끊어지는 살짝 외반은 하지만 끊어지는 직선형에 가까운 형태가 고려 동종의 가장 큰 또 형식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소사 동종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보통 연꽃으로 장식하는 타종 부분인 당좌가 고려종인 내소사 동종엔 전후 좌우 4곳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 통일신라종에는 앞뒤로 2곳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종신의 빈 공간에 새기는 장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을 표현한 통일신라의 범종과 달리 내소사 동종을 비롯한 고려시대 동종은 고려 때 유행한 선종 불교의 영향으로 구름 위에 앉아 합장한 보살좌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범종의 특징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변화하는데요. 부안의 계암사, 이곳에 조선시대에 제작된 동종이 있는데요. 고려 동종인 내소사 동종과 비교해 모양과 장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평평하던 천판 부분은 불룩하게 솟아오르고 연꽃잎으로 장식했던 상대는 불교 문자인 범어로 조각됐습니다. 상대 바로 아래 붙어 있던 정사각형 형태의 유곽은 상대에서 떨어져 위치하는 등 새로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조선 후기 범종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계암사 동종.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다름 아닌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고려 동종의 완성미, 그리고 장식미, 그리고 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종의 하부, 하대에 최초에 조성했던 1222년 당시의 주종기가 남아있고 실제 내소사 동종 하단부에는 1300년 전 종이 만들어진 당시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분영의 변산에 청림사가 있으니 사만의 옛 절들은 없어지고 지금 다시 세워졌다. 정구 2모년 6월 초 7일에 변산 청림사에 금종을 주조하니 무게가 700근이다. 도인 허백과 종익이 주관하고 장인 한중서가 만들었다. 제작자 장인 한중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17, 18세기의 종을 제외하고
한 사람의 장인이 여러 점의 작품을 만든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 장인 한중서의 작품입니다. 종을 만든 날짜와 종의 무게, 만든 사람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는 내소사 동종 주종기. 기록을 살펴보면 종이 만들어진 절은 청림사인데요. 내소사가 아닌 청림사로 적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종의 다른 면에 적힌 또 다른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운년 9월 7일에 청림사에 머물다가 그 이듬해 9월 7일에 이 종을 내소사에 옮겨 달았다. 숭정 기원 후 네 번째 개축년 9월 27일에 은사 김성규가 쓰고 시주하다. 기록을 보면 종을 만들고 600여 년이 지난 조선 후기 1850년 청림사에 머물던 선비 김성규가 종을 발견해서 내소사에 옮겨 걸었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853년에 종을 옮긴 기록 이안기를 남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종이라던가 세곡 같은 거는 주종기가 대체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물 제작할 때 거푸집 틀에다가 이제 새겨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안기가 종을 조성하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종을 언제, 어디서, 어딘가로 누군가 왜 옮겼는지에 대한 그 이안의 기록까지 남아있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기록적인 부분, 학술적 가치를 모두 인정을 받아서 또 국보 승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려 후기에 제작된 종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범종. 내소사 동종은 통일 신라의 아름다움과 고려의 독창적인 불교 미술의 융합체이자 한국 범종 연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보로 내소사 경내 가득 은은한 소리를 채우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내소사 경내 마당에선 1년에 한 번씩 한바탕 야단법석이 펼쳐집니다. 야단법석은 시끌벅적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 세운 단이라는 뜻의 야단과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의 법석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인데요. 말 그대로 야외에 자리를 마련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날만큼은 좁은 법당에서 벗어나 넓은 야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소사에서 야단법석이 열리는 날이면 가장 큰 보물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영산회 괴불탱입니다. 이 불교 회화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야외 의식에 행할 때 밖에다가 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괴불이라고 부릅니다. 즉 매달아 놓은 부처님 그림이라는 뜻이고요. 괴불 탱 할 때 이 탱은 펼친 그림이 의미합니다. 부처님을 펼쳐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세기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괴불.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의식을 위해 제작됐는데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구원과 안녕을 빌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태원에서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뜻밖의 그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고 많은 공동체가 느끼는 슬픔이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슬픔이 전쟁으로부터 비롯되었거든요. 전쟁으로 이제 아버지나 형제들이 그렇게 뜻밖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가를 위무하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자들도 함께 이 공동체가 어떤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구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쟁의 상처와 깊은 슬픔으로 잠긴 조선. 남겨진 사람들은 마을에 대형 부처님 그림을 걸어놓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준 내소사 영산회 괴불탱.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9m가 넘는 그림 크기만큼이나 인물들을 배치한 구도 역시 보는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능가산 앞에 걸린 대형 부처님의 그림은 전쟁과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당시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의 강림이었는데요. 영산회 괴불탱 하단, 화기에 적힌 시주자들의 명단에서 그 당시 백성들의 간절했던 염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봤을 때 1700년에 내소사 일대지에서 거주한 지역민들 48명이 시주를 해서 천신을 비롯한 6명의 화승이 참여해서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불교 회화입니다. 내소사 대웅보전을 마주하면 아름답다고 알려진 꽃문살을 살피거나 법당 삼존상 앞에 기원을 올리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시선을 조금만 더 옮겨 법당 안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단 좁다란 뒷면에서 소원을 이뤄주는 특별한 존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소사 대웅보전에 자리하고 있는 삼존불. 그 후불 벽면에 소원을 빌면 하나는 들어준다는 그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흰 옷을 입은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 국내에 남아있는 후불 벽화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백이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불교의 존상이 그려졌다는 거는 또 하나의 신앙의 공간이 거기에 성립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대개는 한 1m 정도 되는 공간이면서 조금 넓은 공간은 좀 더 큰 공간인데요.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 법당의 앞쪽에서도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뒤쪽에서도 존상을 그려서 또 다른 신행이 발생했다. 관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들으면 달려와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해준다는 보살인데요. 불교가 발생한 이래로 전 시대, 전 나라에 걸쳐 가장 친근하고 인기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 관음보살을 그린 내소사 후불벽화, 백이 관음보살 좌상은 불교 경전인 화엄경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찾아가는 선제동자가 관음보살을 만나 구도의 길을 묻는 장면입니다. 선제동자 반대쪽엔 보통 용녀로 불리는 여성을 그려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담아냈습니다. 관음보살의 형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거쳐왔는데요. 고려시대엔 달 아래 앉아있는 수월 관음보살, 버드가지를 들고 있는 양유 관음보살이 많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흰옷을 입은 백이 관음보살이 주류를 이룹니다. 관음보살이 워낙 인기 있는 신앙이었다 보니까 관음신앙이 여러 이제 변천을 하면서 변화신 중에 하나가 그 백의를 입고 있는 관음보살이라는 그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변화신이 나타나는데 백의 관음이 상징하고 있는 그 드레스는 전통적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영험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종교는 영험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지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 어떤 영험을 주는가. 앞단에서는 부처와 보살을 예경하고 그리고 이 불단의 뒷공간에서 불전의 가장 그 뒤쪽에 있는 공간이 특히나 더 아녀자들에게는 어떤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해석했고 특히 여러 신앙 중에서도 그런 구자, 송자 그리고 여기 이 변산반도가 위치한 지역적 그 특색을 통해서 봤을 때 그 해난
을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백을관음 신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평안을 바라는 중생들의 기원 안에서 싹튼 불교 예술. 그 빛나는 유산이 숨쉬고 있는 곳, 부안 내소사입니다. 부안 능가산자라 고요한 도량에 머물며 참된 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곳.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든 문화재 숨결을 느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곳 내소사. 아마도 이런 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절로 자리하게 한 건 아닐까요?